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소개 드리려고 했더니 되게 경력이 좀 경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주요 경력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와튼 스쿨 나오시고 동방 페레그린 리서치 부장. 요 증권사 이름 알면은 다 나이가 나오는데 사실 그죠. 이게 외환위기 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의 상무도 하셨고 뭐 베이징도 가셨어요. 우리 환화 투자자문 해가지고 베이징에도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셨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이사까지 하시고 2019년부터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요걸 맡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뭐 저기 본부장님 먼저 저기 소개도 본인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벌써 이제 28년이 됐네요. 금융업계에 조인을 한지 리서치로 시작해서 운용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되돌아온 게 2013년 말 2014년 초인데 이때부터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든 해외 투자든 글로벌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앞으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정시까지 사실 다 보시는데 먼저 이 지수 전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수 전망이 허망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일반 투자자들 보실 때는 지수를 좀 보면 이게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감을 좀 잡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수 전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 이거 좀 나눠가지고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지수 전망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리서치 투자 전략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글로벌 증시요. 지금 아마도 이 하반기에 적어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볼 거다. 두 자릿수면 상당히 높은 상승세요. 그렇죠. 그래서 10% 이상, 많이 가면 20%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테이퍼링 우려를 얘기를 하시고 시장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S&P 500 한 10%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좋게 보시는군요. 또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다우존스도 뭐 15% 이상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를 하시고. 한국 증시는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니까 그냥 지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까지 3,600 정도 보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면 3,800까지도 가능하다. 3,800까지도요? 많이 올라가면 3,8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내년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한국 증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아마 3월 말, 뭐 4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때 시점쯤 되면은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 너무 한국 시장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보다는 글로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장을 되게 좋게 보시는 걸로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사실 리스크 요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리스크 요인부터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네. 간략하게 얘기를 네. 해드리면 다들 테이퍼링 얘기를 테이퍼링,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링이 일어났었던 시기, 네. 제 기억으로는 2013년 5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버냉키 예, 전 첫, 미 예, 연준장 예, 때죠. 22일인가 23일인가에 그 의사록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이 제 기억으로는 S&P가 7.5%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한 7% 정도, 네. 나스닥 100이 또 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 모습이 일어났는데 이때 똑같은 구간에 한국 증시는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했죠. 네. 예, 버냉키 쇼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다들 지금 큰 폭의 하락장이 오지 않냐, 뭐 15%, 20% 하락장 오지 않냐, 네. 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그게 아니에요? 예,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너무 과열이 일어나면 그게 리스크다. 그러니까 과열이라 함은 너무 이 경기가 좋아서 네. 예, 인플레이션 숫자가 너무 세게 들어와서 거품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내년에 뭐 예를 들면 97년, 98년, 99년 쭉 이때가 예. 어떻게 보면 펀디멘탈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시장을 크게 상승을 시켰던 네. 그러니까 나스닥의 고점 ROE가 97년이었는데 네. 98, 99, 2000년도에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네. 이게 과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흔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06년도가 경기의 어떤 피크였는데 2007년, 2008년도에 네. 엄청난 산업 버블, 산업재 버블이 글로벌 일어났죠. 금융위기 오기 바로 직전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어떤 거품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 말까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아주 큰 부러지는 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쪽을 걱정을 하고요. 그 걱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이 좋을 건데 정말 너무 세게 좋아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상승을 좀 보이기를 바란다로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상당히 좋게 보신다고 그랬는데 장을 하반기에 네. 그것보다 더 큰 상승이 오면 이 과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엄청나게 과열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럼 당연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품을 우려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특히 미국 부동산 시장 거품 네.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지금도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 거품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의 강도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강도가 얼마나 세냐? 그렇죠. 예. 네, 이제 뭐 제가 그 IMF 위기, 그다음에 또 미국의 금융 위기 등을 어느 정도는 맞췄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위기가 터지는 타이밍을 좀 빠르게 얘기하긴 했었지만 그때와 비교했었을 때 지금은 거품 측에도 끼지도 못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없다 그렇게. 네, 거의 뭐 일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어떤 일정한 자산군들의 거품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으로 예를 들면 한국 부동산은 거품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부동산의 거품. 미국으로 따지면 거품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동산도 없어요? 네, 부동산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미국의 거품은 아무래도 뭐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거품이라고 하면 뭐 가상화폐 시장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뭐 아직은 그렇게 네. 크지 않다. 뭐. 네. 네.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냐면 네. 미국의 부동산이 거품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을 보면 됩니다. 예. 네, 지금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80% 이하예요. 이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시점이 가계 부채 비율이 GDP의 10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부동산 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한국의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죠. 네. 네,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예, 거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품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일시적인 파켓, 일시적인 어떤 자산군에는 거품이 상존한다.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전반적인 이제 시장 얘기를 이렇게 해봤고요. 네.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네.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제 계속 나온 얘기가 이 저평가된 가치주들 이게 주목받으면서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렇게 순환매 된다, 로테이션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게 사실 질문인데요. 네. 좀 길게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예. 제가 이제 한국에 되돌아온 게 2013년 말 201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북경에 가셨다가 이제 네. 오신 게. 네. 그때부터 이제 전업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네. 키움에 입사를 한 건 2015년입니다. 이제 그때 시장을 거의 바닥으로 보고 있었고, 예. 아주 제법 큰 상승장이 한국 말고요. 미국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예. 특히 2016년부터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4,000포인트에서 4,500포인트 사이였는데, 예. 8,000 갈 거다. 예. 그리고 이제 8,000 갔었을 때는 12,000 갈 거다. 12,000 갔었을 때는 14,000 갈 거다. 계속 예. 맞추셨네요. 어쨌거나. 예. 계속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7,000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갈 거다. 네, 예.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장주만 투자를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하반기까지는 성장주 일변도의 얘기를 해드렸다면 네. 사실 2015년에는 S&P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2016년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는 예. 성장주 위주였고, 근데 이제 2020년 하반기 말부터 네. 연초에는 가치주를 일정 부분 투자를 좀 늘리는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성장주 70, 가치주 30, 정말 가치주를 세게 보면 가치주 40, 성장주 60 이런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한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이분법은 의미가 없다. 이게 섞어야 된다. 네, 섞어야 되죠.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회복하는 국면으로 넘어갔고, 자,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금리가 점차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성장주든 가치주든 매력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선별이 중요한 시기, 선택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성장 업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IT 업종,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업종 뭐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안에는 전기차도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로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산업재,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업종별 전략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방금 뭐 이제 성장주, 가치주 섞는 배분 전략 얘기하셨는데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을 본부장은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 배분의 기본, 이건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자산 배분의 기본은요. 어떠한 시기라도 돈을 벌자. 이겁니다. 당연한 얘기네요, 결론이.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전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서치를 2006년까지 센터장까지 했었고, 예. 그러니까 93년에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용 쪽을 시작을 했었고, 헤지펀드는 2008년 그리고 또 북경에 있었을 때도 리서치를 했지만 투자 자문사. 예. 그래서 운용 쪽의 경력도 제법 길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키움에 조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결국 주식이었어요.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그래서 주식에서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느냐 뭐 이런 예. 전략이었고 예. 또 주식만 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롱숏 전략. 그래서 뭐 어떤 걸 사면 어떤 걸 팔고 네. 해서 그 시장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투자를 주식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썼었는데 결론은 시장이 안 좋으면 그 전략이 안 먹혀요. 네. 좋은 종목도 빠집니다. 네, 네. 주식은 한꺼번에 좀 네. 같이 가는 방향이 네. 있죠. 어떨 때는 뭐 정말 금융위기가 터지면 예. 좋은 종목이 더 많이 빠져요. 예. 왜냐하면 그게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먼저 팔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식만의 전략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서. 예. 그리고 나서 2014년, 2015년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연간 수익률 2자리를 올릴 수 있을까? 예. 적어도 8% 이상의 수익을 예. 올릴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환이든 네. 뭐 여러 가지 자산군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어떨 때에는 어떤 쪽 비중을 높이고 어떨 때는 어떤 쪽 비중을 높이고 이런 예. 전략을 쓰면 결과론적으로는 연평균 8%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 예. 그게 자산 배분의 힘이다. 예.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8%씩이나 올릴 수 있다니 하면서 예. 네,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된다. 예. 네, 뭐 다행인 예. 거는 제가 이 전 직장부터 이제 예.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고 예. 자산 배분형 그 ISA 상품도 운영을 했고 랩 상품도 론칭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2019년 9월 달 말부터 뭐 또 론칭을 했었고 했는데 네. 말씀드렸던 예.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산하면 16, 17, 18, 19, 20, 21이죠. 예. 거의 6년째 돼 가는데 8%는 훨씬 넘었습니다. 네.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네. 네. 그럼 과연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느냐? 일단 아까 성장주 가치주는 7대3으로 배분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네. 이 글로벌 증시랑 한국 증시도 좀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습니까? 예. 저는 지금 사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예. 타이밍이고요.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우리는 나눕니다. 네, 크게. 선진국, 신흥국. 예. 아까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있어서는 네. 성장주 7, 가치주 3 이렇게 예, 얘기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7, 신흥국 3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신흥국을 안 좋게 보느냐? 이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면 선진국의 비중이 80%예요. 신흥국의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30% 들고 간다라는 것은 신흥국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요. 총액 비중보다는 좀 높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좀이 아니라 많이 높인 거죠. 많이 높인 예, 거고요. 20%에서 30%는 예. 거의 1.5배를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뭐 거의 5대5로 가는 적은 전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신흥국 비중을 한 30% 정도.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 신흥국의 30% 중에서 네. 한국은 절반을 한국에 투자를 하라. 절반은 또 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1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예. 그 이유는 한국은 굉장히 경기 민감 국가이죠. 네. 수출이 좋을 때 네. 시장이 좋고요. 네,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8년 좋다면 우리나라는 그중에 한 2년은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3월 말이 바닥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1년하고 3개월 차이죠. 네. 예, 보통 과거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IMF 이후의 상승 주간이 짧았을 뿐이지
대부분 상승 구간이 몇 년 이어졌냐면 2년 최소. 예. 길게 가면 4년 반. 이 정도로 나왔어요. 대부분이 2년에서 2년 반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시장이 좋겠죠. 아직도 갈 네. 그리고 날이 많네요. 좀 더 길게 보면은 뭐 내년 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경기 침체에서 경기 성장으로 변하는 확장으로 변하는 이런 주기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주기잖아요. 네. 예. 뭐 최근에야 좀 금리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 지난주에 좀 빠졌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아주 낮은 베이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4%니까 네. 금리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1.4%밖에 못 벌고 그죠? 제가 8%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치면 이건 채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또 금리가 예를 들어서 1.4에서 2% 가버리면 수익은 거의 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채권으로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 비중은 제로입니다. 채권 비중의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또 아까 뭐 주식 채권 말고 금이나 원자재 이쪽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기라면은 뭐 금이나 은 뭐 또는 현금 이런 비중을 20%까지도 들고 가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좋게 이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한 10% 정도 금이나 은이나 현금을 들고 갑니다. 근데 그 안에 가상화폐도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뭐 주식 90, 그리고 현금성 자산 내지 그 금이나 은이나 가상화폐를 한 1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안 넣어도 돼요? 원자재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기 금리가 오르고 뭐 그건 인플레이션 주식으로 사시면 되니까. 주식으로 배분하면 그러니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자재 투자는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자산 배분에 적합하지 잘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 모델을 돌려봤고 정말 대표적인 투자의 대가들도 다 틀리는 게 원자재 투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가의 적정 가치가 $50인데 일시적으로 $100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갔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1배, 2배 걸리지 않고요. 10배, 100배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레버리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 대비해서 오버슛, 그러니까 초과로 상승하거나 초과로 하락하는 부분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원자재 비중을 저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나마 원자재 중에서 금이나 은이나 가상화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원자재를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 원자재를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해징을 하고 정유기업, 뭐 광산기업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으로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기업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 좀 정리를 해보면 금은 이런 화폐 같은 건 10%, 주식을 90% 갔는데 저기 배분을 하는데 주식 90% 중에 이제 선진 신흥 나눈다면 7대3. 또 그 중에 3인 신흥은 또 절반은 한국 주식.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다 하셨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유 본부장이 그리는 그런 자산 배분 한번 따라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에 이런 식으로 이제 랩을 이제 레버 어카운트 출시하신 거잖아요. 본인 이름을 내세워서 유동원에 뭐 이렇게 글로벌 홈런 안타랩 이렇게 했는데 이름도 되게 특이한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 제 이름을 달았던 이유는요. 다들 뭐 왜 이름을 달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으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최근에 좋지 지난 10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운영자가 맨날 바뀌고 또 최근에도 또 사건 사고도 좀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사실 이 금융상품이라는 건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신뢰도가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제 이름을 달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안 흘러갈 때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의 방향성 자체가 너무 모멘텀 투자나 단기 투자에 집중이 돼 있던 성향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안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네.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형으로 만드는 거고요. 즉 주식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채권, 어떨 때는 원자재, 뭐 어떨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성,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ETF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런칭을 했었을 때는 2019년 9월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기본형으로 런칭을 했어요. 우선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우선 신뢰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1년 될 때까지는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을 신뢰를 쌓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8월 달부터는 이 중간형 대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인 것 아니면 이 중간형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두 가지 상품을 론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동원 홈런 랩, 유동원 안타랩 이렇게 그래서 홈런 안타 이렇군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상품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 뭐 적절하게 뭐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타 쪽으로 가시고요. 젊으신 분들은 홈런 쪽으로 가시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을 맡고 계신 유동원 본부장님 모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시대 자체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요. 금리가 지금 뭐 역대 최저치인데 아마 이런 구간이 뭐 앞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겠지만 아무리 많이 상승해봤자 미국 금리로 따지면 뭐 2%에서 2.5% 정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한국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투자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리셔서 어떤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